어미 될 사람이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게냐? 우리 지훈이 씨가 얼마나 건강한데 밭이 부실하니 귀한 씨앗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지.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말이 좀 거칠어서 그래. 악의는 없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끝내. 다 끝내.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랑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이랑 전부 다. 안녕하세요. 사연클럽입니다. 영상 눌러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독하게 비가 내리던 어느 6월의 장마철에 관한 것이에요. 열흘 넘게 쏟아지는 비는 온 세상을 물에 잠긴 도시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시어머니의 빌라 반지하 창고에 웅크리고 있었죠. 지하실 특유의 퀴퀴한 곰팡이내와 흙냄새가 섞인 축축한 공기가 제 폐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빗물이 벽을 파고 흘러내려 곰팡이가 핀 벽지를 새로 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불호령 때문이었어요. 손에 쥔 헤라로 젖은 벽지를 긁어낼 때마다 눅눅한 종이 뭉치가 뚝뚝 떨어져 바닥에 쌓여갔습니다. 어휴, 굼벵이가 따로 없네. 그걸 언제 다 하려고 그러냐? 우리 지훈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고작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 등 뒤에서 날아드는 익숙한 조롱에 저는 그저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는 대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이런 말들은 제게 일상이 된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저 이 끔찍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등 뒤에서 들려오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뚝 그친 것은 창고문을 덮고 있던 낡은 비닐 커튼이 거치는 소리와 함께였습니다. 끼익 하고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어요. 어두컴컴한 계단 위로 환한 거실 불빛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남편은 비에 젖은 여자의 어깨를 스스럼 없이 감싸고 있었어요. 제가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격리로 일한다는 강유라 실장이었죠.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한 여자. 낯선 향수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 실장 집도 침수될 뻔했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며칠만 여기서 지내게 해주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길에서 비에 젖은 강아지를 주워오기라도 한 사람처럼요. 저는 손에 든 헤라를 쥔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등 뒤에 악담을 퍼붓던 시어머니가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 여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 어서 와요, 강 실장. 아이고, 고생 많았네. 방은 많으니까 걱정 말고. 선이야, 뭐하고 섰어? 빨리 가서 손님 마실 거라도 내오지 않고. 매섭게 저를 쏘아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주름진 눈가에 자애로운 웃음까지 피어오르더군요. 제 존재는 순식간에 지워지고 그 자리엔 오직 강 실장이라는 손님과 그녀를 챙기는 아들 바보 시어머니만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제 몸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강 실장의 어깨를 감싼 채 제 옆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두 사람의 축축한 옷자락에서 익숙하지만 낯선 향기가 확 풍겨왔습니다. 같은 종류의 섬유 유연제 냄새. 그 향기는 며칠 전부터 남편이 외박을 하고 돌아온 날 아침마다 그의 셔츠깃에서 희미하게 풍겨오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뇌 속에서 애써 무시했던 의심의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졌어요.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끔찍한 깨달음의 순간, 제 시선은 저도 모르게 창고 구석 작은 탁자로 향했죠. 시어머니가 과일을 깎아 드시다가 아무렇게나 내려놓은 날카로운 과도가 거기 있었습니다. 축축한 공기 속에서 과도의 서늘한 칼날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 숨소리, 빗소리, 그리고 저들의 위선적인 대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검고 차가운 심연 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가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물먹은 솜처럼 축축하고 무겁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창고에 곰팡이 나는 공기 속에 그 말이 흩어지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듯 했죠. 남편은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 고통이나 배신감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는 얼굴이었어요. 오직 저 여자 앞에서 곤란해진 자신의 체면만이 중요한 거였죠. 또 시작이네. 강 실장 듣는 데서 무슨 망신이야. 상황 파악 안 돼? 사람이 물난리를 당했다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은요. 남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나서는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이었죠. 네가 뭘 한다고 소리를 질러. 우리 아들이 착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 가지고 너처럼 속이 베베 꼬인 애는 이해도 못할 일이다. 강 실장 신경 쓰지 마. 저게 원래 저래. 시어머니는 강유라의 손목을 다정하게 잡아 끌어당기며 반대편 손으로는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말은 마지막 방아쇠였습니다. 저는 탁자 위 과도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저들의 살이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위선의 막 그 자체여야 했으니까요. 과도 옆에는 시어머니가 손님 올 때마다 자랑하며 꺼내놓던 하얀 백자 과일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섬세한 학이 그려진 그녀의 자부심과도 같은 물건이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사기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시멘트 바닥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귀를 찢는 파여름이 좁은 지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산산조각난 백자 파편들이 어두운 바닥 위로 눈처럼 하얗게 흩뿌려졌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강유라라는 여자도 모두 경악한 얼굴로 숨을 멈춘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가 평생 울거나 순종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줄 알았겠죠. 축축하고 어두운 반지하 창고 안, 저는 부서진 접시 조각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끝내. 다 끝내.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랑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이랑 전부 다. 그것은 파국의 시작을 알리는 10년 묵은 울음의 절규였습니다. 제 목소리였지만 더 이상 예전의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조각나기 전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남편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빛나던 그의 눈빛과 넘치는 패기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처음에는 싹싹하다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균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죠. 결혼 후 처음 맞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며 어린애처럼 들떠 있었어요. 그 설렘에 전염이라도 된 듯 저는 하루 종일 그와의 저녁 식사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 30분 전이었습니다. 가장 아끼던 실크 원피스로 갈아입고 남편이 처음 선물해준 귀걸이까지 하고 있었죠.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을 때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어딘지 다급해 보였습니다. 선이야, 미안해서 어쩌지? 어머니가 갑자기 몸살이 나셨대. 나 지금 엄마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저녁은 다음에 먹자. 미안하다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운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 말을 차마 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 아픈 시어머니를 두고 남편과 저녁을 먹겠다고 투정을 부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저는 착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알았어, 오빠. 어머니 잘 살펴드려. 그날 밤 저는 예쁘게 차려입었던 원피스를 벗지도 못한 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끓여주고 나간 미역국은 식탁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밤이 깊어지고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돌아올까 현관 쪽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캄캄한 거실을 환하게 밝히며 손안에 휴대폰 액정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혹시 어디가 더 편찮으신 건가 싶어 서둘러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새아가, 오늘 너 생일이라고 들었다. 우리 아들 마음 씀씀이가 참 깊지? 그래도 남편은 밖으로 놔두는 것보다 제 어미, 제 식구 챙기는 게 먼저란다. 오늘 일 서운하게 생각지 말고 네가 이해하렴.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몸살이 심하게 나셨다던 분이 보낸 메시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 또렷하고 정정한 문체였죠. 오타 하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것을요. 아들의 관심을 시험하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의 길을 꺾으려는 시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의도를 알면서도 혹은 알려고조차 하지 않은 채 너무나 쉽게 어머니의 편에 서버린 거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이기심의 민낯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차갑게 식어버린 미역국을 혼자 말없이 떠먹었어요. 짠 눈물이 섞여 들어갔는지 국이 유난히 짜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이니까 앞으로는 안 그러시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네요. 하지만 저의 그런 기대는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과 남편의 효심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고 파괴적인 패턴으로 저희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죠. 남편의 인테리어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어요. 저희 부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주말 데이트 대신 집에서 영화를 보고 매일 도시락을 싸다니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그렇게 5천만 원이라는 저희에게는 거대하기만 한 돈을 마침내 모았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의 계약을 코앞에 둔 어느 날이었어요. 계약금을 이체하기 위해 오랜만에 은행 앱을 켰습니다. 익숙한 로고가 뜨고 잠시 후 화면에 계좌 정보가 나타났죠. 그런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액 12,350원. 저는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앱을 껐다가 다시 켜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바닥 없는 곳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어. 우리 돈 어디 갔어?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한숨부터 내쉬더군요. 그리고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는 분한테 투자를 하셨는데 그게 사기였나 봐. 빚을 당장 갚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하셔서.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담긴 돈, 우리의 첫집, 우리의 미래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고막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명이 윙윙 울렸어요. 우리의 꿈, 우리의 약속,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모았던 그 돈이었습니다. 한 푼 한 푼 아껴가며 서로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주며 쌓아 올렸던 탑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탑을 제 손으로 허물어버린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간신히 붙잡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우리 집 살 돈이었잖아. 우리 미래였잖아.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혹은 이해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 빚더미에 낳는 걸 그냥 보라는 거야?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어? 엄마가 먼저지. 그럼 뭐가 먼전데? 적반하장이었죠. 모든 잘못을 저질러 놓고 오히려 저를 이기적이고 매정한 아내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슬퍼런 분노 앞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죠. 저는 지금 남편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형성된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견고한 성체 앞에서 혼자 돌을 던지고 있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며칠 뒤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따로 좀 보자는 그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사과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찻집에 나가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고 이미 붉어져 있는 눈으로 눈물부터 글썽이더군요. 애미야, 내가 못나서 너희 앞길을 막았구나. 내가 죽일년이다 정말. 하지만 그 눈물은 곧 교묘한 무기가 되어 제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훈이가 저렇게 반듯하게 커서 사업까지 성공한 게 다 누구 덕이겠니? 내가 시장 바닥에서 험한 소리 들어가며 남들 먹는 거 못 먹고 입는 거 못 입으면서 걔 하나만 보고 살았어. 너는 시집 와서 편하게 살지만 나는 안 해본 고생이 없단다.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면 내 마음이 어떻겠니? 네가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라. 희생을 방패 삼아 며느리의 입을 막는 시어머니와 그 방패 뒤에 완벽하게 숨어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남편. 그들은 완벽한 한 팀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쌓아올린 견고하고 이기적인 성벽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침입자에 불과했어요. 그때 분명히 깨달았죠.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 감정과 제 존재 자체가 이 가족 안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요. 그들의 견고한 세상 안에서 제 분노는 야박함이 되고 제 슬픔은 이기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흘렀어요. 텅 비어버린 통장을 보며 느꼈던 절망감도 시간 속에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 무력감을 잊게 해준 것은 아주 간절히 기다리던 새 생명이었죠. 제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존재는 잿빛이었던 제 세상에 다시 색을 입혀주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정말 기뻐했고 저희는 오랜만에 이전처럼 웃으며 미래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네요. 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은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 무리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다리 사이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불길한 감각이 들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눈앞의 천장은 온통 새하였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손의 온기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아이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제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며칠 뒤 병문 안으로 온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제 얼굴을 살피기보다 과일 바구니를 탁자 위에 툭 내려놓는 것이 먼저였죠. 그리고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더니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의 의미를 알아차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몸은 좀 어떠냐? 안부를 묻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칼날 같은 질책의 서막처럼 느껴졌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이어진 시어머니의 말은 제 영혼에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어미 될 사람이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게냐? 우리 지훈이 씨가 얼마나 건강한데 밭이 부실하니 귀한 씨앗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지. 그 말이 제 귓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만이 뾰족한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제 슬픔, 제 고통, 제 상실감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실한 밭일 뿐이었던 겁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끔찍한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빨리 몸 추스르고 다음에 가질 준비나 해. 마치 망가진 물건을 고쳐서 다시 쓰라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옆에 서 있는 남편을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제발 저 입을 좀 막아달라고, 당신의 아내를 지켜달라고 속으로 애원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저 창밖만 멍하니 내다보고 있었어요. 제 간절한 눈빛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공간에 제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병실에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위로받고 싶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모든 걸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침묵을 깨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도 들었잖아. 내가 부실한 밭이래. 그 말을 내뱉는 것만으로도 목이 메고 눈물을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쓰러움 대신 귀찮음과 피곤함이 역력했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말이 좀 거칠어서 그래. 악의는 없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방관은 시어머니의 언어폭력보다 더 아프고 잔인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제 상처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그저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불편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 자신의 편안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웃음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기쁨, 슬픔, 분노 같은 감정들은 제 안에서 피어오르기도 전에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죠. 제 세상은 창밖의 날씨와 상관없이 늘 비가 내리는 장마철처럼 축축하고 어두워졌습니다. 그 잿빛 세상 속에서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숨만 쉬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잿빛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것은 아들 민준이가 태어나면서부터였어요. 그 작은 생명은 웃음을 잃었던 저를 다시 웃게 만들었죠. 하지만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점을 완전히 넘어선 것은 바로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가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유치원 때부터 유독 아빠를 따랐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집을 비우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이였죠. 초등학교 첫 가을 운동회 날 아이는 몇 주 전부터 2인 삼각 달리기에 아빠와 꼭 함께 나가고 싶다며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번만은, 제발 이번만은 아이와의 약속을 지켜달라고요. 여보, 민준이한테는 이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하루는 꼭 시간 비워줘. 내가 부탁할게. 제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답하더군요. 알았어. 꼭 갈게. 그리고는 제게 새끼손가락까지 내밀며 약속을 했어요. 저는 그 약속을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려는 듯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다를 거라고요. 운동회 당일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습니다. 저와 민준이는 아침부터 들뜬 마음으로 도시락을 싸고 운동장 한편에 돗자리를 펴고 아빠를 기다렸죠. 하지만 약속했던 오전 10시가 지나고 11시가 되어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민준이를 달랬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가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이 제 귓가를 반복해서 맴돌았죠. 결국 민준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2인 삼각 달리기 출발선에 다른 아빠와 아이들이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텅 빈 자기 옆자리를 쳐다보며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저 운동장 구석으로 아이를 데려가 조용히 눈물을 삼키게 하는 것밖에는요.
풀이 죽어 집에 돌아온 아이의 작은 어깨를 보며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죠.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린 기분이었죠. 그날 밤 12시가 넘어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던졌어요. 그가 몸을 뒤척이는 순간 자켓 안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호텔 근처에 있는 고급 와인바의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오늘이었고 결제 시간은 오후 2시 13분으로 찍혀 있었죠. 정확히 민준이가 텅 빈 출발선 옆에서 아빠를 목 놓아 기다리며 울고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옷에서는 낯선 여자들의 향수 냄새가 뒤섞여 역하게 피어올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죠. 분노보다 더 깊고 차가운 체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 남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의 눈물보다 자신의 쾌락이 더 중요한 사람. 저에 대한 사랑은 물론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조용히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구겨진 영수증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잠든 남편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죠.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메말라 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침대 위 아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만 희미한 달빛 아래 젖어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젖은 눈가를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얼굴을 보며 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반드시 너를 데리고 나가야겠다고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네가 상처받게 둘 수는 없다고요.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차가운 무언가가 태어났죠. 저는 마음속으로 이 결혼에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몰래 찍어두고 시어머니가 퍼붓는 폭언들을 제 휴대폰에 담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순종적인 아내이자 며느리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은 복수를 준비하는 차가운 전사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저만의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네, 그렇게 시작된 저의 조용한 전쟁은 마침내 그날 반지하 창고 바닥에 백자 접시가 산산조각 나던 그 순간 세상 밖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어요. 10년간 저를 짓눌러온 모든 억압의 사슬을 제 손으로 끊어내는 의식이자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며칠 화를 내다 제풀에 지쳐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요. 그들에게 저는 감히 그들의 견고한 성을 떠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을 테죠. 하지만 일주일 뒤 남편의 인테리어 사무실 책상 위로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이었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그 봉투를 뜯었을 겁니다. 아마 신용카드 발급 안내문이나 광고 우편물 같은 걸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서류들이었습니다. 제 이름, 나선이, 석자가 선명하게 찍힌 이혼 소장.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남편 박지훈과 상간녀 강유라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 들어있었죠. 남편의 얼굴은 아마 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장부터 시작되었을 거예요. 소장 뒤에는 증거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와 강유라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날짜별 사진들, 두 사람이 자기야, 보고 싶어 같은 애정어린 단어를 써가며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그리고 밭이 부실하다던 시어머니의 목소리, 피도 눈물도 없다며 소리치던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목록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버린 영수증, 그의 카드 명세서, 그 모든 것이 날짜와 시간, 장소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것은 제가 지난 몇 년간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을 쓰고 조용히 모아온 제 고통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본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겁니다. 늘 순종적이고 자신의 소나귀 안에 있다고 믿었던 아내의 반격이었으니까요. 그의 당혹감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곧바로 제 휴대폰이 불이 나도록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2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찍히고 나서야 저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나를 망신시키려고 작정한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소송 취 안 해? 수화기 너머로 고막을 찢을 듯한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고함 소리에 심장이 쪼그라들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하고 차가웠죠. 저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아주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망신은 당신이 당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시킨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한요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더 소리치려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제가 전화를 끄는 순간 남편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넸다는 명백한 신호라는 것을요. 고함과 폭언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분노는 곧 비열하고 교활한 자기 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자신의 아군에게로 달려갔겠죠. 바로 그의 어머니에게로요. 그리고 두 사람은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의부증 심한 아내의 망상으로 둔갑시킬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것은 병적인 집착이 되고 시어머니의 폭언에 맞섰던 것은 정신이 온전치 못해 환청까지 듣는 며느리의 발작으로 포성들었을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법정에서 저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제 모든 주장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의 히스테리로 치부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네, 그들은 저를 미친 여자로 만들어 이 진실 게임에서 이기려 했던 겁니다. 가장 추악하고 비열한 방식으로요. 한 달 후 저는 가정법원 조정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눅눅했던 장마가 끝나고 거짓말처럼 쨍한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날이었죠. 하지만 조정실 안의 공기는 서늘하기만 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남편과 그의 옆에 마치 보호자처럼 바짝 붙어 앉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더군요. 잠시 후 조정위원이 남편에게 먼저 이혼 의사를 물었습니다. 박지원 씨부터 이혼에 대한 의사를 말씀해 주시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준비한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첫 대사를 읊는 배우 같았죠.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너무 예민하고 의부증이 심합니다. 제가 사업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까지 모두 외도로 오해하고 저희 어머니께도 함부로 했습니다. 심지어 환청을 듣는다고까지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내를 제가 어떻게 버립니까?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곧바로 거들고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한 팀이었어요. 맞아요, 조정의원님. 우리 며느리가 원래 좀 이상해요. 제가 아들 생각해서 참고 살라고 그렇게 타일러도 막무가내예요. 저한테까지 대들고 물건을 부수는데 우리 아들이 저러는 걸 어떻게 감당하고 살겠어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겁니다. 저는 그들의 뻔뻔한 거짓말들을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으니까요. 그들의 잘 짜인 연극을 지켜보던 조정위원의 시선이 조용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맞은편에 앉은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나선희 씨, 말씀해 보시죠. 저는 마른 입술을 한번 축이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거의 떨리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혼하려는 이유는 남편의 외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 첫마디에 조정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죠. 그들은 제가 외도 문제에만 매달려 감정적으로 울부짖을 거라 예상했을 테니까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저 두 사람에게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내로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성공을 전시하는 장식품이자 자기 어머니를 섬기는 하녀로 여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라는 이름 아래 제 모든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거기에 압도당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 기억의 주인이었으니까요. 몇 년 전 저는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전부 부서져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필요했던 제게 병문안으로 온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제게 밭이 부실해서 귀한 씨앗이 뿌리를 못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정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언가 변명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남편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서류 끝자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제 아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첫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2인 삼각 달리기를 하겠다고 몇 주를 들떠 있었고 남편은 꼭 오겠다고 제게 그리고 아들에게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텅 빈 출발선 옆에서 아빠를 기다리다 울고 있을 때 남편은 제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있는 그대로 다른 여자와 호텔 근처 와인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목소리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울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제 자신과 한 마지막 약속이었거든요. 저분들은 제가 예민하고 이상하며 의부증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네, 저는 예민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제 슬픔과 고통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삶을 10년이나 견디다 보니 그렇게 되더군요. 제가 소리 지르고 물건을 부순 것은 미쳐서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제가 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몰아넣었던 정신병자라는 프레임이 바로 그들의 행동 때문에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조정위원님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제 제게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위원님, 제가 정말 괴로웠던 건 외로움이나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틀렸고 우리는 맞다고 강요하는 저 두 사람의 견고한 세상 속에서 제 감정과 제 생각이 전부 틀린 것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슬퍼도 슬퍼할 수 없고 화가 나도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서서히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서 굳게 맞잡았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저는 지난 10년을 버텨왔는지도 모릅니다. 저들은 제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영혼에 대한 살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해야만 합니다. 저 자신과 그리고 제 아들을 저들에게서 구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조정실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제 말이 끝나고 흐르던 길고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조정위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들어 먼저 남편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지윤 씨, 부부란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배우자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어머니를 위한 도구로 여긴 것은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이어 조정위원의 날카로운 시선은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또한 황말숙 여사님, 아드님에 대한 사랑이 며느님에 대한 폭력으로 변질된 점 깊이 반성하셔야 할 겁니다.
조정위원은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는 듯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무겁게 느껴졌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클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오늘 사연 주인공 남녀에 대한 의견과 조언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